안녕하세요. 이제부터 2020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총무위원장 엄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로 학교 교육과 학생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회는 도전 학교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학교 사회복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셨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 채팅창에라던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본 학회 회장님이신 한국성서대학교 배진영 교수님께서 개회사로 우리 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고문님들, 이사님들과 언제나 자랑스럽고 든든한 실무자 선생님들, 이렇게 두 회의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길고도 지난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함께해야 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은 것들을 뒤흔들어 놓았네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잠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한 걸음 앞을 보고 내디뎌온 그 길이 모여서 외나무 다리가 됐고 돌다리가 되었고 또 여전히 흔들리는 흔들다리이지만 이제 곧 함께 해 나가야 할 많은 사회적 위험들을 더불어 안고 살아갈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배워왔던 멋진 개방 체계가 되어서 이 시대를 맞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사회복지 학회에 여러분 모두가 부어주신 관심과 사랑, 또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고 그 끝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자라감에 있음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이 지금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역할과 협력을 위한 소망의 논의에 힘을 북돋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학교 현장에서, 대학에서, 또한 연구기관에서,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모든 사명들과 함께 마음 모아 준비해가는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많은 노고도 저희들의 멋진 접근들을 토대하는 데 큰 힘을 주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말로 할 수 없는 수고와 연구의 노력을 통해서 발표 준비에 애써주신 연구진들과 학술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다해주신 모든 운영진들께 마음 다한 감사를 전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가는 학교사회복지 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 회장님께서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이 이후로 저희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은 주석진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그 뒤에 연구 윤리 교육이 잠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회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총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시까지 꼭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지금 플랜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전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 주제는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먼저 금일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인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샘 교육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최세나 선생님과 황혜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주제인 감염병 시대 학교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이신 김성숙 선생님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김진숙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이신 천하영 선생님과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이근영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최세나 선생님과 황희선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샘 교육복지연구소 최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맡은 연구의 주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이라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처음 이 연구를 의뢰받고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진들끼리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일방적인 연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특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고민을 같이 진행을 하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학교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구 과정에서 저희끼리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 역할을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그 두 가지 고민을 같이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연구 내용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학교사회복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직무나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체계에 다양한 위기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질문으로 선택을 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무와 역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의 삶에는 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늘어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사와 연구, 문헌 등에서 지금 현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시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3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 분석, 두 번째는 설문조사, 세 번째는 심층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의 이번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을 일단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전반적인 좀 더 넓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례 분석은 사실 이 연구를 위해서 모은 사례는 아닙니다. 기존에 협회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위기 개입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 중에 아주 명확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만 취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범주들 중에서 7가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그 7가지 범주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연구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3번째 범주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자신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저희는 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7개 범주를 기존의 학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연구했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분석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질문지를 직접 구성해서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유의 표집을 통해서 472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연구 참여자분들의 설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요한 맥락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가운데서 짚어낼 수 있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직무 변화가 일어났다고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환경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전달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별로 이 변화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그 도출 결과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직무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개방형 문항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응답의 내용들이 인구학적 특성별로, 그러니까 어떤 급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화상담, SNS, 가정 방문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직무의 변화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제 코로나 초기에 물품 지원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92%가 응답을 해주셨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후 학생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만나는 아이들의 변화 정도, 상황의 변화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생활 습관,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한 생활 습관, 그리고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또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부분 가장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7개의 보기를 드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응답을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신 것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실천 사례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것, 사업 계획을 계속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개방형으로 물어보고 유사한 범주끼리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학생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부분, 구체적인 지침과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났지만 설문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드러나서 저희끼리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부분에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의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설문에 응답해 주신, 너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신 설문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심층 인터뷰부터는 황혜신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샘교육복지연구소 황혜신입니다. 저는 심층 인터뷰와 결론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창 가장 힘든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기에 선생님들을 인터뷰하게 되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라는 공간을, 학교사회복지라는 공간을 저희에게 입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든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자 전화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연구에 심층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연구 참여자분은 총 7분이고요. 이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배했고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상황이라던가 학교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들은 학교 관리자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초기에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은 사실 막막함을 경험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막막함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저희는 표현했는데요. 이 감염병 시대에 어떻게 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사업에 대한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초기의 막막함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온라인 수업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동의 안부를 묻는 작업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고 앞서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SNS나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이들, 특히 이제 집중 지원 대상인 아이들의 안부를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안부 그리고 보호자의 안부 이런 부분들을 물으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필요한 물품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가정 방문에 대한 의향을 묻게 됩니다. 사실 인터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지명 관계상 많은 부분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전화로만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상황은 사실은 한계에 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안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기도 하고, 특히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어떤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관리자분들께서, 일부 관리자분들은 가정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요.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먼저 가정 방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는 아이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특히 이제 온라인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이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부분들, 특히 가정 방문이 너무너무 수월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정 방문에서 발견한 모습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네, 아이들이 외출도 불가하고 외부인의 방문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학교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너무너무 반겼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의 일상을 좀 확인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무너짐에서 낮과 밤이 바뀌거나 휴대전화에 너무 과몰입하거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끼리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있는 아동들은 비교적 잘 지내고 있지만 보호자분들 역시 코로나19로 실직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보호자분들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기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이 쉽지 않다라는 것,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 조성가정이라던가 한부모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제대로 돌봐주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학습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태블릿 PC도 있고 그리고 교재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정보와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지를 모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전반적인 과정이 굉장히 귀납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언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정보를 연계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모습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을 돕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을 직접 연계하기도 하고, 멘토인 경우도 있고요. 직접 사회복지사가 그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또 기기를 지원하거나 정보를 연계하거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정 내에 있는 것이 아이 혼자 방치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 좀 과감하게 아동을 학교로 오게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을 연계하거나, 그리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무기력한 아이들을 1명, 2명씩 모아서 소집단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씩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상황,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 요인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이자 곧 기회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얘기했던 건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없는 학교라던가 감염병 시기에 어떤 응대 매뉴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온전히 방역에 대한 책임을, 복지시 방역에 대한 책임을 학교사회복지사가 다 져야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리고 관리자의 방역에 대한 지나친 강조, 대면 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아이들의 공공기관으로 연계하고 싶지만 공공기관의 연계가 불가능했던 이런 상황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위기 과정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기회라고 보았던 것,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소통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었던 부분,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또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실이 위기 상황에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냥 위험으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네, 이미지를 같이 삽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교를 보면 네, 내용 면에서는 역할은 아주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다른 내용들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부분, 그 가운데 맞춤형 서비스를 해나가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춰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그래서 역할을 크게 저희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개자와 연계자의 역할, 물품 지원하는 역할부터 특수 상황에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하였고요. 사정 전문가, 사례 관리자, 특히 사례 관리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학습 환경이나 욕구를 파악하는 그 사례 관리에 굉장히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자와 협력자의 역할, 네, 그리고 의사소통가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네, 역할은 사실 이전과 비교해서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는 직접 대면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방역이라든가 물품 지원을 해야 하는 어떤 임시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기존과 달라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니라 전화나 SNS,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소통이 증가한 부분이 네, 직무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역할 자체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중에는 사실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하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 비중이 증가한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복지를 위해 직무를 조금씩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대처하는 그런 유연성의 융통성에 대한 부분을, 창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려움, 네, 초기에는 굉장히 두려움과 막막함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뭐 매뉴얼도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지만 그래서 굉장히 소외되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동료들과 협업하는 이런 과정들, 하지만 뭔가 비대면 소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비대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너무나 속상했던 부분인데 스스로 내가 혹시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의 어떤 매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의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의 위기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역할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함의와 제언은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마지막 내용을 좀 전달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멈췄고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는 참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2가지의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하나는 참 만남, 그리고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멈췄다고 학교사회복지사가 멈춘 것은 아니었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았다는 것. 네, 그렇지만 역할은 끊임없이 수행이 됐고 구체적인 직무는 조금 변화하였지만 네, 어떤 방법적인 측면의 변화가 약간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내린 함의는 네, 우리가 아이를 기존에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도구로 그런 실천을 해왔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동과 학교사회복지사가 존재와 존재의 만남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이야기한 가치들을 조금 더 잘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코로나19가 사실 위기이지만 우리의 역할, 직무를 돌아보면서 프로그램에 묻혀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역할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본 사회복지 기본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최세나 선생님과 황희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 2, 감염병 시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김선숙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선숙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게 이거를 제 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감염병 시대 학교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계시는 김진숙 교수님과 같이 이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염병 시대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있었던 일이고 또 과제로 가져왔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도 이렇게 청중이 없는 학회를 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특히 취약한 계층에 훨씬 더 잔인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동 가구에 있어서 아동이나 아동 가구에 있어서 아동의 전 발달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들이 국내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그리고 학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목소리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학교나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기는 학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들이 잘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특히 학교는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역할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역할이 무슨 뜻인가? 다 아시겠지만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학교나 학교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역할 외에도 같이 협업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그 사회복지사들의 다른 전문가들의 기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안 넘기고 막 진행을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이 아동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호자 없이 혼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그러면서 미디어 사용 시간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고 하는 이런 일상이 깨지면서 불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하게 됐고요. 결식의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적인, 예술적인 교육 경험 당연히 제한이 됐고요. 그러면서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동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의 범주가 아동 개인의 범주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나 지역사회,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구태여 이런 우리가 선행 연구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이미 그 앞에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중단이 돼서 등교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나가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교육 격차나 교육 불평등을 경험을 하게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근데 왜 어떤 경우에 더 취약한가를 봤더니 그것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더 컸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도 달랐고 아이들의 학습 역량이 이미 차이가 났으나 점점 더 심화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격차 당연히 심화됐었고요. 이렇게 가면서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만의 힘으로는 아이들의 이 불평등 격차를 완화시켜 줄 수 없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 힘으로만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서로 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훨씬 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물리적인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실증적으로도 이미 많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학습 체계와 학습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필수라는 얘기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해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의 실증 연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소통과 정보의 교환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결국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이미 실증 연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하고 역할 분담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협력의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어떤 인력이냐? 교육복지사. 학교복지사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그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보 공유나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가 훨씬 더 반응적이고 학교는 조금 더 비반응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칭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 이런 구조가 확인됐는데 그런 것은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육복지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서 이런 것들이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훨씬 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종사자들 27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이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그 분들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 돌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나 학대 예방 그다음에 위탁 서비스 이런 것에 종사하는 아동을 만나고 있는 많은 이제 종사자들에게 그 중앙지원 권리보장원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 갖고 그 전달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한 274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조사는 9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9월 10일이라는 시점이 8.15 이후에 우리가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강화했었던 시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막 그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때는 2.5단계였기 때문에 돌봄 기관들도 사실 긴급 돌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조사
그 대상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요 정도의 인원에서 저희가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뭐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 넘어가겠고요. 여기 보시면 소속기관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이 거의 50% 이상을 참여를 했고요. 기타가 많죠. 여기는 이제 다함께 돌봄과 가정위탁이 32%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돌봄기관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한 70% 이상 참여를 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7.7%,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6.6% 정도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된 기관들이 어디에 위치했나 봤더니 대도시가 42%, 중소도시가 38%, 그리고 농어촌이 약 2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이 분포된 거고요. 자, 처음에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3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것이 아이들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만 집에 방임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게 가장 많아. 그래서 걱정된다. 이 돌봄기관에도 혹시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못 오고 이래서 아이들끼리만 방임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그런데 이제 와도 걱정이신 거예요. 감염병에 걸릴까 봐. 그것도 걱정이다. 찾아가는 것도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만 있어도 그래서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학습 격차에 심하였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된 이후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됐는데요. 기기는 한 80%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 18% 되는 아동들은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취약가구 아이들이 돌봄의 문제도 같이 있고 또 결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또는 긴급 돌봄 센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게 되면 같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를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도움을 주지 못해서 학습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내가 있어도 그것을 지원해줄 성인이 옆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옆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도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동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선생님들은 뭐가 어려우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어려움도 아이들이 감염병에 걸릴까 봐.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훨씬 한 70-80%가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돌봄기관은 70% 이상의 아동들이 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그 돌봄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6군데가 있었거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그렇게 많은 밀집된 그런 아이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는 방역을 잘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감염병에 걸릴까 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일매일 몇 명이 왔는지, 확진자가 없었는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해야 되고, 시간마다 열 체크해. 우리 여기 올 때도 열 체크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 방역을 수시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아동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업무도 증가하지만 또 오지 못하는 아동들, 또는 집에 가 있는 동안의 아동들, 또 문을 닫는 동안의 아동들의 안녕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커졌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면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그게 또 내가 종사자로서의 나도 있지만 내가 자연인 인간으로서의 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이러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업무가 주로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금방 말씀드린 감염병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 서비스, 아이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가 평소에 한다고 하긴 했지만 비대면으로 개별적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근데 비대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찾아가야 돼요. 근데 찾아가는데 그 아이는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 줘야 돼요. 또는 뭐 다른 것을 제공해 줘요. 이런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고
인력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사회복지사하고 협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문을 닫고 나니까 너무 어렵더라. 학교에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하고 혹시 같이 일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처음에 질문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 정도는 같이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반 정도는 같이 일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왜 같이 일해보지 않느냐를 묻기는 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실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274명 종사자 중에 85% 이상이 학교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협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학교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굉장히 대다수가 협업을 원한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원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으나 추후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왜 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연계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50%는 연계했고 50%는 연계하지 않았는데 왜 연계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심지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연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학교사회복지사가 없어요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협업을 하고 싶으나 협업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없었습니다. 아예 학교 안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연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연계할 프로그램 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뭘 연계해야 될지 연계할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없어서 하나는 서로가 뭘 하는지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협업을 못한다는 취지의 응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서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자원이 많다는 거는 한 번도 협업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한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연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분 절반 50%에 대해서 학교하고 연계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앞에 선행연구에서도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도 정보의 공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죠. 뭐 학대라든지 이런 아동의 가족이나 아동의 특별한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있어야 연계 의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정보 공유가 우선되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보 공유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의 위기아동 모니터링 그리고 사례 연계 역할 이런 것들이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활동으로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해서 학교에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담임도 있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훨씬 더 협조가 쉽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민가 관의 그 통합사례 회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학교가 늘 이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있는 학교들은 그래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활동에서 이런 통합사례 회의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와서 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협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85% 이상이 학교사회복지사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모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특성, 우선순위를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 드림스타트든 지역아동센터든 다 함께 돌봄이든 학교에서 부적응한 아동들은 학교에서 나온 이후로밖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학교사회복지사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많은데 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사회복지사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가장 필요한 아동은 학교 부적응 아동이다. 1순위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비슷했는데 피학대 아동,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개입. 학교에서의 개입, 모니터링, 그리고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동들 이런 아이들이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부적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이 학교사회복지사 개입이 필요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부진이라든지 아동 발달에 있어서 특히 학령기 아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아동에 당연히 학교 안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던 간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그 지역사회와 협업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종사자들이 기대하기에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 협업되기 위해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해야 협업이 잘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적인 확대, 최소 학교당 1명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대답과 함께 전문성 향상, 다시 말하면 양적, 질적 확대를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다른 전문가들도 학교랑 협업하는 걸 굉장히 원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조금 더 체계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 양적, 그다음에 전문성이 향상돼야 된다. 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 안에서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학교사회복지사 역할 학교사회복지사의 요거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얘기를 하고 슬라이드를 못 보셨군요. 네, 자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기 위해서 코로나 특히 이런 감염병 시대에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에 기대하는 역할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응답을 하는 것이 학교사회복지사가 특히 이 시점에는 지역사회 기관하고 학교하고의 그 가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앞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학교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협업하는 키퍼슨이 좀 돼달라. 지역사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교의 학교 안에서의 키퍼슨이 돼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로 이제 저희가 생각이 되는 것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들이 있을 텐데 학교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대상 학교 안에서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전체 사례 관리의 앞에서는 제일 앞단에 사례를 발굴하고 의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학교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것도 학교 안에서 학교가 굉장히 사실은 상당히 폐쇄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집단이기는 한데 학교 안에서의 누구하고 담임교사하고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래도 그 안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학교 안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학교사회복지사가
해주면 훨씬 더 아동들을 돕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아이들이 이 감염병 시대를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방임되는 문제였고요. 방임되다 보니까 학습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종사자 스스로도 아이들이 감염병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그래서 학교가 밀집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는 창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잘 보호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거 말고는 다른 그 비상구가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공감은 한데 그렇다면 학교랑 실제로 협업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진행을 못하는 거는 없어서 그렇다. 지역사회 안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연계할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큰 포션을 차지했다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협업을 해야 된다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협업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건이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협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어떤 걸 제일 많이 했느냐라고 질문에는 정보 공유가 가장 많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에 지금 이런 감염병의 시대에 학교사회복지사에 기대하는 역할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의 역할, 그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학교 안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키퍼슨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그분들이 이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었고요. 예측하고 있었고 알았었지만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와 학교와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양자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더 두드러나긴 하지만 원래도 이제 아동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런 그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진단하고 그러니까 지원하고 평가하고 계속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 되기 되는 지역사회 안에서만 이 사이클이 돌고 학교 안에서만 사이클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 체계로 서비스 체계 안에 같이 들어와서 이런 프로세스가 시스템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교육복지를 사회복지와 교육복지를 통합적인 체계로 작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확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기대하는 역할들의 당연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담보된 인력이 전 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연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선숙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의 시간을 마치고 곧바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은 자리를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의 시간을 꼭 지켜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논의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하연 선생님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서울시 학교사회복지협회장을 맡고 있는 천화연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이런 자리가 너무 처음이라 떨려서 적은 토론문을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하고 3월 개학이 연기되는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자라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3개월 아래는 끝나겠지, 여름 방학까지는 끝나겠지 하던 상황이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찾으며 열심히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준비를 더욱 견고히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받아보고 짧은 기간 동안 연구하신 연구자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사회복지 영역의 발전과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했던 연구자님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탐색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관련 연구들이 없어서 자료조사와 선행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지금 결과에 그치지 않고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 개입 사례의 범주 분석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연구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주화해 주신 결과로 실무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이나 추진 방법들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 공유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연구 결과는 우리 스스로 지금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직무의 변화 부분에서 코로나19 이후 직무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이 85.1%입니다. 이에 반해 나의 직무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 코로나19 이후 나의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문항에 그렇지 않다 전체 문항이 66.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실무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실무자에게 많은 위축과 두려움을 가져왔다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나의 직무가 아닌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부여될 것입니다. 감염병이라는 두려움은 높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결과였습니다.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실무자라도 교육의 기회나 정보의 획득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여러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심층 인터뷰 연구 결과를 보니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부심으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도 나 혼자만 애쓰는 건 아닌지 문득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연구 속 동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영원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구식이지만 쓸 수밖에 없는 고정 멘트가 떠오릅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었음을 이해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지내온 동료들에게 저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 이겨나가야 하는 점들이
코로나19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역할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달의 방식과 활동 방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적응하며 역량을 키워할 때입니다. 팬데믹 위기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학교 사회복지사일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면 합니다. 언택트 세상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더욱 아이들을 만나고 대면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비접촉 대면 방식으로 여러 어려움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깨우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고 연구되어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연구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마지막 제언들이 매우 공감됩니다. 팬데믹 상황 속 우리 모두를 지키는 실천 지침이 필요하겠지만 유연하게 사고하고 대처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생태 환경에 관심을 늘려나가고 생태 친화적 복지로 아이들을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함께 궁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정말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협회, 학회, 실무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국에서 작게 전투하듯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일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동료들에게 지금의 상황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거라고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연구자님들의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행된 연구의 시작과 결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힘써주신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학회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천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근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입니다. 감염병 시대에 학교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사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태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학교 사회복지 실천이 오늘 주제처럼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때 꼭 짚고 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적절하게 현장 실무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연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연구에 대한 토론을 맡을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너무나 사실 두렵고 또 안타깝고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지만 사실 또 역설적이게도 학교 사회복지 실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 사회복지 실천의 저변을 좀 넓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학교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에서 연구자들이 이미 많이 확인하셨던 이 코로나19 이후 교육 환경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 입장에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기해 주셨던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저의 의견도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요. 교육계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교육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능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학교 구성원,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짧게는 2030년 그리고 2035년 정도를 예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죠. 그 결론으로 가장 모아진 의견들은 학교가 이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의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건강과 또 생활의 여러 안전과 진로와 이런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학교만의 역량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담론 수준에서 그냥 앞으로 준비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 코로나19 상황은 그 미래교육을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할 수 없다. 학교가 기능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19는 학교에서는 강제로 소환된 미래교육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재난이 일상화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군가 가장 취약한 그 계층들이 훨씬 더 잔인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이 재난 상황에서 학교도 그 부분에 격차와 불평등이 강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비하고 싶지만 이전과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학교의 그 산밀, 제가 밀폐, 밀접, 밀집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결국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은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임되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취약한 아이들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학교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학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의 역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상 학교는 강제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 공간에 불러 모아놓고 일정 시간들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동안 그게 너무 익숙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등교가 미뤄지고 그리고 개학이 또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전의 형식의 학교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곳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곳 그리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이들을 나름대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주로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등교 수업과 그 비대면 수업들이 계속해서 교차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로지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방역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이 확보가 어느 것보다 절대적인 명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뭘 해야 되냐면 정해진 교육 그 과정은 이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과 학습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드러나는 요구들은 돌봄에 대한 요구입니다. 예, 이 돌봄에 대한 요구들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에서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였었습니다. 학교가 어디까지 돌봄을 해야 되는가? 교사가 어디까지 돌봄을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돌봄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돌봄은 학교 교사만의 역할이 아니고 학교만의 역할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학교의 어려움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연구에서 논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
방역은 여전히 강화될 것입니다. 그 강화된 방역 상황, 결국은 비대면이 중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지역사회랑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 아주 실제적인 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그 연구자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도와야 한다라는 부분 적극 동의하고, 그걸 학교나 가정이 온건히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협의 구조로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대면 상황을 고집해 가면서 갈 수 없고, 자발적으로 복지 대상자들이 기관이나 시설을 찾아오는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부분들을 앞으로 더 모색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의 요구도 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는 그 연구자께서 밝히셨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대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고 균형 있게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지금 시행해야 하는 협력 과제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조사가 되어서 향후 연구에서 더 밝혀지고 서로에게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 하나의 의견인데요.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학교 지역사회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분들을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에만 너무나 기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50%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협력의 논의를 이뤄가면 사실상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가 되게 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 제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단위학교랑 지역사회의 그 개별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교육청 단위, 지역 단위, 그래서 일반자치와 또 교육자치가 함께 협의하는 조금 더 규모에 있는 이야기들로 행정 단위를 키워서 논의를 해가는 것 되게 필요하고, 현재 교육계에서 혁신교육 지구나 마을교육 공동체와 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교육복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오히려 이 계기로 논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볼 때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취약한 친구들에 대한 논의 너무 중요하고 심층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이 계기로 어떤 학생들에게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상관없이 이러한 지원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가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학교사회복지사의 어떤 확대,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서 이 상황들을 잘 활용하고, 이들이 정말 통합사례관리자의 중심, 또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는 그 허브의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선두에 서는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근영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두 분 토론자분들께서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 발표자분들의 답변을 간단히 1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께서 1분 동안 토론자분들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함께한 최세나 황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는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현장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구 결과들을 정말 의미 있게 해석해 주신 토론자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의미가 또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결론 부분에 얘기했던 이미지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서퍼에게 파도는 처음엔 두려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저희에겐 두려움과 막막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복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의 협력과 연대, 이 가운데서 어떠한 대응 체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차후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자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약사회버대 김진숙입니다. 이근영 선생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구의 제안점으로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연구에는 담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계 수준을 학교 사회복지사에 국한했던 이유는 사실 교육 자체 수준이 지역별로 격차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가장 애쓰시고 계신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좀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어떤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조사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계의 수준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정보 공유에서부터 여러 가지 협업, 그러니까 공동 사업을 개최하는 것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정보 공유만으로도 지금 현재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협업이 그렇게 아주 활발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서는 그런 정보 공유의 수준에서라도 이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고, 또 현재 잘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정보 공유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것이 이제 대면이나 비대면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고요. 사실 전화나 SNS로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변했다라는 이미 조사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수준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훨씬 더 많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약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입지를 조금 더 다지려면 그런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 학교 안의 네트워크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밖의 네트워크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대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논의들을 좀 정리해보면 크게 공간의 공유, 인력의 공유, 정보의 공유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공간의 공유와 관련돼서는 워낙 이제
학교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학교사회복지사나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제한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인력의 공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없으면 이게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정보의 공유는 아까도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유해야 될 부분을 훨씬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 논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학회는 코로나 시대의 학교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일상화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코로나 시대에 학교사회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립해보는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종합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학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제 발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구와 또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전 국민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동안에 우리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주고 또 학교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또 보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또 전문성을 더 증진해야 되고 더 많은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안에서 활성화해야 되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미래교육, 예, 이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학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그러한 연구, 추후에 더 연구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학술지를 또 발간을 하고 있고 학회로서 저 2, 3년에 한 번씩 연구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연구 윤리 교육을 우리 학회 부회장님이신 한라대 최경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라대학교 최경일입니다. 연구 윤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금방 끝나기 때문에 집중하셔야지 훅 가버립니다. 윤리라는 것을 제도나 규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윤리에 관해서는 제시된 규정만 잘 준수해도 정직하고 진실한 연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보시면 연구의 핵심 가치를 6가지로 설명했는데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했습니다. 항목들이 위조, 우리가 익히 들어봤고 고민해 봤었던 주제들인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부당한 중복 게재, 그리고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이러한
큰 항목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또 학회원들께서 연구를 수행할 때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잘 준수하셔도 이걸 확인하시면서 준수하셔도 굉장히 우리 학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무리를 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학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연구윤리 부정행위를 발각했던 사례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목 중에 표절이 있었는데 표절의 또 하위 항목 중에 하나가 타인의 성과물을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수준 정도로 활용했느냐라는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발각된 사례 중에 거의 타 연구물을 두세 패러그래프 그대로 인용해 오는 것,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면 인용 표기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자, 그런데 뭐가 또 문제였었냐면 두세 패러그래프 그 여러 긴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냐라는 고민도 있었고, 또 인용 표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이쪽 부분은 하고 저쪽 부분은 안 하고, 나에게 유리할 것 같은 부분은 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절로 발각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회 연구윤리 규정상 이중투고 항목이 있는데, 이중투고를 금지하는 거, 동일한 논문을 우리 학회와 다른 학회에 동시에 투고했었던 경우들도 발각이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게재 취소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랑 학술지에 공지하고 3년간 투고 금지하고 연구재단에 통보를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다 못다 한 얘기는 연구윤리정보센터라는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KCI도 좋겠지만 KCI에서 위탁받아서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있는데 cre.or.kr,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제시하고 담고 있습니다. Q&A로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앞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학회가 좀 더 연구윤리에 엄격한 학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회장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이내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짧게 시간 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해드린 자료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총회를 잠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운영위원 분들께서는 지금 온라인 상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앞서서 정기총회 자료를 전달 드렸는데요. 전달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2020년 운영보고 사항이 되어 있고요. 저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 고문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회원 현황, 연간 운영 실적, 예결산 현황, 4분기 주요 계획에 대한 운영 보고가 지면에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 2020년 1월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저희 학회는 1,600만 원의 2월에서 올해 1,860여만 원 수입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출은 1,300~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어서 현재 잔액 2,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편집분과 저희 학술지에서는요 2월액이 53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 수입액이 1,460만 원이고 지출액이 740만 원에서 현재 1,260여만 원이 잔액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회계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이신 장승옥 교수님과 이종희 교수님 두 분께서 저희 그 회계 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수록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두 분 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로 이종익 교수님께서 2년간 수고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에 신임 감사로 우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좌동훈 연구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우리 배진영 교수님, 배진영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운영진들이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학회를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또 2021년에 차기 회장으로 저희가 우리 고신대학교 주석진 교수님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또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가 지금 국가 자격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회 역할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우리 교수님께 수락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회장을 맡게 된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주석진 교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큰 책무가 맡겨져서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선배 학회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어받아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를 충실히 이끌어 오신 배진영 학회장님과 이하 임원분들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학생 문제 해결과 학생 복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식을 생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회는 학회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회와 상호 협력해서 학생 복지 실현과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여서 정말 큰 박수 쳐드려야 될 텐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사분들과 운영진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큰 박수 쳐주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차기 임원진들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패를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3년 11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홍봉성 교수님께서 2020년에 신라대학교를 퇴임하시게 되셔서요. 감사패를 지금 온라인상으로나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사회복지학회에서는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또한 학교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퇴하신 교수님들께 감사패를 미약하나마 저희의 마음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패 읽어드리겠습니다. 홍봉선 교수님입니다. 감사패 신라대학교 교수 홍봉선. 귀하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학문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시고 학교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하셨음에 그 공로에 깊이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4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배진형. 홍봉성 교수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고문님으로 많이 마음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4분의 고문 그리고 67분의 이사님들, 그다음에 운영위원분들, 분과위원분들로 2020년 우리 학회가 활동해 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학회원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데요. 올해 한 해 함께 해주셨던 거를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우리가 발전에 실무진들과 연구자들 또 다양한 우리 뭐 학부모님들, 학생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연구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저희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